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다, 머니 판다. 이번 시간엔 노후 준비 제대로 알려주실 강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이 노후 빈곤이나 또 네. 노후 파산에 대한 네.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너무 부풀려서 네. 젊은 세대를 겁주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었어요. 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그 파산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알고 쓰시는 게 좋겠는데요.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는 채무자, 빚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으니까 법원에 파산 신청하는 거, 그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파산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사실은 그 여기 2018년의 경우에 네. 전체 1년 동안에 파산 신청한 사람이 4만 3천 명이었는데 그중에 26%가 65세 이상 노인들이었어요. 개인 파산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개인 파산.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요. 상반기만 6개월 동안에 2만 7천 명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41%가 65세 이상 이 고령층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노인의 파산이 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예. 근데 이제 뭐 4만 명, 5만 명 중에서 이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노인의 파산 비율이 높으니까 이게 약간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게 그쵸, 있죠. 아무래도.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네. 이 사실 지금 더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많이 쓰고 있는 파산은 뜻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일본의 NHK, 네. 우리 말하면 KBS가 이 노후 파산 특집을 방송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파산이 뭐냐. 그래가지고 또 그게 책으로 돼서 나왔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읽은 분들이 일본이 그러면 우리는 더 난리 아니냐.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가 보통으로 쓰고 있는 파산은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만든 신조어다. 근데 그게 우리도 심각하게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를 느끼고 있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이 벌써 10년 전부터 네, 이런 네. 노후 파산이란 네. 단어를 쓰면서 네.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런 경제 상황들을 좀 우리나라와 좀 비교해 봤을 때 노후 파산이나 노후 빈곤에 대한 문제가 좀 우리나라도 얼마나 심각하게 닥칠 것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을 그렇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저도 이제 그 일본에서 NHK가 그 방송한 거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1980년대 일본에서 근무를 8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없는 거 없거든요. 또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오늘 안정된 좀 노후를 거기다 이제 보장받고 개인적으로 있었네요. 좀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게 깜짝 놀랐는데 그럼 왜 그러면 일본에서 노후 파산이냐. 그 방송 내용을 보니까 이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하나 정도거든요. 근데 그 기초연금의 금액이 우리보다는 일본이 많은데 1인당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자기가 젊을 때 현역 시절에는 꿈에도 내가 파산자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때 전국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을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 보급률이 113.5%.
가구 수보다 주택이 113조보다 훨씬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104%예요. 그러면 근데 집이 다 웬만하면 있는데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예. 네.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집에다 돈을 많이 안 들이니까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84년도에. 예. 네. 그 쫙 올라가지고 우리 돈입니다.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2배 넘게 올랐네요. 예. 근데 3배 올랐죠. 근데 제가 2달 전인가 한번 전화해서 지금 너희 집 얼마냐 물어봤더니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도 팔릴까 말 거래요. 1억 3억 6천까지 갔던 거가. 갔다가 지금 3천만 원을 갔다고요? 예. 팔아봤자 1년 생활비 들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다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금에 있는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부족하겠네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이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로도 안 사는 독거노인이 그 당시에 600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가계 부채가 별로 없어요. 뭐 거의 없어요. 젊을 때는 빚이 있는데 월부로 집을 사니까 퇴직하고 나면 일본 가게 보통 빚이 없어요.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 집값이 그렇게 우리 돈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빚이 없으니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이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인데요. 퇴직하기 직전 50대에 가구당 평균 부채가 1억 800이에요. 가구당.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사람은 몇 억씩 있겠죠. 그러면 혹시 우리도 그런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주택 빈곤, 하우스 푸어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러면 애들이 도와줄 수 있냐? 지금 뭐 애들 베이비부머 세대 왕창 태어난 세대를 한참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 출산율 제일 높을 때가 평균 6.3명 정도가 났거든요. 네. 그 작년에 0.7명이니까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양을 하겠어요? 그것도 안 되죠. 또 빚도 많죠. 그러니까 집값은 저는 일본의 그 떨어진 걸 보면 저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걸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고 공포스럽죠. 네. 그래서 지금 노후 파산이 많이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걱정도 많이 되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런 노년층의 경제 문제가 좀 이슈로 떠올랐고 네, 네. 또 10년이나 20년 전 부모 네. 세대 때는 지금보다는 좀 걱정이 덜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요. 네. 그때는 다 같이 못 살았으니까 뭐 그 항상 상대 빈곤이거든요. 네. 뭐 다 같이 못 사니까 뭐 별로 이렇게 다가오질 않았던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옆집도 나랑 비슷한 수준에 사니까. 네. 그리고 또 되게 이 그때는 뭐 60이면 다 세상을 뜨니까 별로 노후에 무슨 얘기 별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그래서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자식들이 다 키워만 놓으면 부모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고 살기는 100살까지 살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는 연령이 퇴직 연령이 지금 평균 51.8세라니까 연령은 빨라지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자식은 부양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어떤 세대의 변화 또 사회의 변화들이 좀 이런 걱정도 많이 늘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빼면. 그러니까 연금 준비도 안 됐고. 개인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더 우리가 지금 힘든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노후에 대한 착각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런 노후 파산으로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어떤 좀 문제들을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노후 설계 교육 이런 걸 해보면 질문들이 많은 게 뭐냐면 노후 자금은 얼마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런 보통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몇 억 있으면 돼요? 근데 몇 억 갖고 있는 사람도 얼마 없지만은
있어도 제가 지금 말씀하신 네. 노후 설계를 하는데 이 착각, 저는 착각이라고 말하는죠. 착각을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네.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몇 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착각의 첫째가 뭐냐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계획 세우는 분들도 보면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즘 시중 유행하는 말이 재소수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할 때는요.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그 연령. 네. 그걸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그래요. 그게 1984년생의 경우 죄송합니다. 1980년생의 경우 네. 금년에 44세 되는 분들. 네. 이분들의 경우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근데 80 이후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착각이 첫째 착각이. 그다음에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노모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한 3, 4년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런 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보통은, 네. 자식은 안 도와주고 자기는 빈곤해주고 이게 자녀 리스크. 예. 이 세 가지에 걸려버리면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예. 여러 가지 뭐 또 비중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좀 크게 위협하는 문제는 어떤 거 근데 있을까요? 저는요. 네. 저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이 노인이라고 하지만은 전기 노령기 75세 정도까지는 노인도 아니에요. 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무슨 노인이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요. 75세 넘어가니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제 아내가 이 비 오는 날 친구들하고 점심 먹으러 가다가요. 네. 그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한 2달 동안 휠체어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둘이만 사는데 휠체어로 사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심각해지더라고요. 그 주위에서도 보면은 이 대부분이 둘이만 살잖아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렇죠. 네.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 전일제 간병인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나이 들은 한 배우자가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걸 옆에서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요즘 일본을 보면은 일본에서는 요즘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개호 난민이라는 게 있어요.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네.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난민. 예, 개호 난민, 돌봄 난민, 그러니까 간병 난민, 그 돌봄 난민 이제 일본 말로는 개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대 후반쯤으로 가게 되면은 이 여기저기 고장이장에서 돌봐줘야 될 시설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데 시설을 많이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더 일본보다 턱없이 모자라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병 요원이. 지금 그 우리나라는요. 전체 간병인 중에서 한 40% 정도가 중국 동포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안 오기 시작하거든요. 점점점. 우리나라도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70대 후기 노령교로 들어가니까 저도 제 아내도 모르거든요.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좀 더 어디 100살까지 살면서 네. 한 10년 그 정도를 그 돌봄 난민이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어느 시설에 들어갈 것이며 누가 도와줄 것이며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건가. 저는 세 가지 중에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최근의 느낌은 이게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예. 야, 이게 진짜 현실로 다가오면 예. 되게 막막하다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아무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네. 자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자녀 문제 리스크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이 어떻게 좀 자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선 이 교육비라든지 그다음에 결혼 비용 그다음에 뭐 이런 자녀 관련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 비용만 해도요. 제가 일본 그 친구가 있는데 딸만 하나 있거든요. 너 딸 시집 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였냐 그랬더니요. 얼마 들였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줘 끝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정보업체가 조사한 거 작년에 보니까요. 전국 평균으로 신랑이 2억, 신부가 1억 3천이더라고요. 그 절반 이상을 그 부모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드냐면은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고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자식한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돈이 크죠. 그다음에 교육비인데요. 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에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이 저기 그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요.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소비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중남미라든지 뭐 이런 그리스, 이태리 이런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같이 근검 전략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은 세계에서 우리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쵸. 아까 결혼비용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우선 아껴야 돼요. 아끼고 또 대신 뭐냐면 자식한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그렇게 시켜놓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이게 감당을 못 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애들 어릴 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자립교육이 자립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도 마찬가지 자립해야 되는데 첫째가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같은 걸 누가 와서 치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목욕탕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는데 왜냐면 누가 자기가 치울 걸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뭔 일을 하면은 믿어지지 않아 가지고 딴 사람에 가서 한번 꼭 봐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애가 그렇게 행위에 자립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행위에 자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의식의 자립. 우리가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전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그렇네요. 근데 우리는 뭐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가지고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나는 점심에 이건 먹었다고 사진 올고 누구는 어떠고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애들 문제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그 남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다른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의식의 자립.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 자립. 애들이 경제적 자립을 해야지 폐를 부모한테 안 끼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경제적 자립이라면 뭐냐면 다들 재테크, 돈 버는 능력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 절약이거든요. 그 세 가지 이 뭡니까 저기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경제적 자립 이걸 이렇게 키워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부모가 그 애들 때문에 고생을 안 하거든요. 그거를 해야 되고 또 다 부모 뜻대로 자식들이 되라는 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식이 아무리 와서 졸르더라도 내가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정도 확보해 두면 자식한테 뭐 도와주더라도 최소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독일 노인들한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 연금이에요. 그게 대답하는 사람이 한 60, 70, 80%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한 20 몇 %밖에 안 돼요.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일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받을 수 있도록 해둬야
그러니까 젊을 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열심히 들고 그리고 못했으면 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거라도 세상 살아가는 최소생활에 확보해 두면 할 수 없이 자식을 도와줬더라도 이걸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연금으로 최소생활비 정도 받을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거. 그게 자녀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아, 그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결국은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도 결국은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 평생 현역이라는 말씀을 이제 그렇죠. 하셨었죠. 그런 방법밖에 없다. 또 하나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문제도 네. 여러 가지 이제 노후를 빈곤하게 만드는 그렇죠. 인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워낙 이제 지금 부동산에 자산이 많이 좀 비중이 높게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개 그런 부동산 하게 되면은 다들 질문이 뭐냐면 얼마 전에 그 강남에 어느 아파트 재건축 끝나가지고 입주한 아파트 경동대 가서 강의를 하니까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단지 안에 45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입주 전에 벼락까지 오르니까 꼭지구나 해서 팔았대요. 그랬더니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대요. 저한테 질문이 뭐냐면 지금은 그 판 아파트를 되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걸 대답할 수 있으면 거기로 왜 갑니까? 근데 질문은 다 그런 거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은 그렇죠.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걱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노인들은 80%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아까 제 친구처럼 일본과 같은 현상이 우리한테 나타나면 있는 게 부동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고 팔고 이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지만은 저는 그래서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퇴직하기 전까지 한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뭐냐면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되게 해놔야 된다. 비율을 맞춰서. 그리고 말하자면 그 과다한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걸 조심해야 된다. 아까 그 내 친구처럼 됐을 때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은퇴 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집의 빚도 좀 해결을 해놓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50대, 60대 연령대별 이 얘기를 하는데 20, 30대는 삼성연금 꼭 가입하라. 그래서 여기 연금 준비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퇴직연금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자기가 연금자산 운용을 자기가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펀드 투자나 이런 투자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 활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은 100세 시대에는 오래오래 일을 해야 되니까 인적 자본 투자,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령대별로 볼 때. 20, 30대가. 40대는 뭐냐면은 그 건강 리스크하고 자녀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시작해라. 그리고 5, 60대는 퇴직이 가까우니까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된다. 우선 빚은 가능하면 갚고 저기 퇴직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건 다 팔아서 빚 갚는 노력 그거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우리는 다 아니까 재산에 적어도 반반 정도는 집을 줄이든지 뭐 어떻게든지 주택연금을 든지 해서 낮춰놔라 50대 50 정도로. 그러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뭐 하고 살 건가 그 준비를 하라고 제가 꼭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노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은퇴 후에 노후 자금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느냐 이 질문일 것 같아요. 보통 뭐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 또 살게 되니까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게 이제 그 혼자 사느냐 또는 둘이 사느냐 몇 명이 같이 사느냐 이것도 관계가 있고 시골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작년에 이제 KB금융연구소에서 작년 가을에 이 하여튼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할 정도의 최소 생활비가 얼마쯤 될까 조사를 해봤더니 251만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바람직한 거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그 251만 원씩만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굶을 염려는 없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 준비가 안 됐으면
예를 들어서 251만 원씩 12달에서 30년 정도 더 산다고 가정하면 퇴직하고 한 9억 정도 목돈을 준비하고 있거나 네네네. 그러면 되겠지만은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노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뭐 은퇴하고 나서 네. 연금을 뭐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연금을 좀 받기도 네, 하지만 네, 네. 사실은 뭐 자기 생활 패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또 이 돈이라는 게 또 많이 그렇죠. 부족할 수밖에 없는 네. 요즘 환경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연금으로 최소생활비 할 수 있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특별히 조사한 한 사람 네. 저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없고 지금 있는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근데 국민연금 현재 보니까 이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요. 국민연금을 이게 나이 들어서 이제 기간이 돼가지고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노령연금을 몇십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이 68%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4%예요. 한마디로 네. 대부분의 가정이 연금이라고 하는 게 보면 한 60만 원, 70만 원 받는다는 뜻이죠. 얼마 안 그걸 되는 어떻게 수준이네요. 삽니까? 네.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요 8%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좋네요. 예. 네. 그리고 이 퇴직연금 이것도 보니까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 보니까 거기도 많이 받는 사람 정도 있겠지만은 평균이 얼마냐면 한 그 저기 보니까 한 4,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또 개인연금도 좀 들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 4,500만 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 두 개 다 들었다고 가정해도 한 2년 지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문제. 있는 게 뭐냐면 달랑 집 한 채인데요.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네네. 지금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말로 하면 분당 일산 저녁에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비어서. 네. 일본의 빈집이요. 5년 전에 849만 채라고 그랬거든요. 작년 연말로 1,000만 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채요? 예, 아직은 발표가 안 됐으니까 진짜 됐냐 안 됐냐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그런 게 집이 도움이 안 돼요. 아까 제 친구 사례도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빈집이 많아요 지금. 3년 전에 보니까 151만 채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네. 네. 그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그 빈집이 생겨요. 요즘은 지방도시 지난번에 그렇죠. 광주로 네. 가보니까 이 외곽에 신도시가 생겨요. 지방도시도. 인구는 주는데. 네. 그러면 구도심에 있던 젊은 애들이 글로 이사 가고 구도심에는 이제- 노인들만 남아 있다가 네. 노인들 돌아가시면 집이 비는 거예요. 일본의 빈집이 그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네네네.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예. 패턴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연금도 그 정도지. 그다음에 집은 또 잘못하면 10년 후 20년 후 이런 꼴 나면 그러지. 결국은 뭐냐? 뭔가 일을 해서 얼마나 이제 버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생 현역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좀 그런 어쨌든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네. 힘들다는 말씀인데 네. 지금 뭐 부모 세대만 해도 생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중년이라고 이제 여겼었고 네. 근데 요즘에 인상에서 가장 고달픈 시기가 이제 중년이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네. 그때와 지금의 어떤 경제력 차이 좀 뭐 그런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같이 없고 그다음에 일단은 애들만 키워놓으면 어떻게든지 자식들이 부모를 안 굶긴다는 생각이 있었고 네. 또 예를 들어서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고 네. 그러니까 무슨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찍 세상 떠나고 네네. 자식들이 뭐 밥을 주든 국을 주든 하여튼 그 또 그런 문화도 굶기진 않고 있었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니까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네. 인생이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얼마냐면은 6억 정도 돼요.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은 웬도 이렇게 많아? 그 놀라는데요. 이 뭐냐면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내서 그런 거예요. 네. 집값을 빼면 지방이 차라리 나아요. 오히려. 네, 집값 빼면. 그러면요 거기에 부채가 아까 말했지만 1억 정도 있어요. 빼면요 5억 정도가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언제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하고 비슷해요. 가구당 네. 순자산은. 네. 예. 근데 문제는 5억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3천이에요. 그렇죠. 네. 7천 남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30년 40년 삽니까? 그러니까는 투자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막 동학개미 난리잖아요. 네. 아니면 집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 집값이 일본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뭐냐. 여기서 과감하게 5억짜리 4억 3천짜리 이 집을 주택연금으로 해가지고 네. 미리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든 150만 원 받도록 하는 게 현명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네. 고정적으로 어쨌든 자기 보장이 되니까. 보장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편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후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네, 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고 얼마나 좀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노후 설계, 노후 준비라고 하면 뭐냐면은 그 몇 억 있으면 되냐, 그 준비를 했느냐 이게 되게 질문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뭐냐면은 저기 예를 들어서 평생 현역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댈 수 있으면 되니까. 네네. 근데 저는 참 그래서 저는 그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제 나이가 되면요 네. 깨닫게 돼요. 아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제 나이가 돼서 깨달아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맞춰서 하는 방법밖에. 네. 그래서 저는 20대, 30대, 40대 일찍 그 간접 경험으로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이 저기 주니어 시절에 일본으로 연수를 가고 일본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서가는 고령 사회를 미리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일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나이 들어도 일해야 되는구나. 그 일의 준비를 한 거가 저는 노후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만 믿을 게 아니구나.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바꾸는 거에 노후 준비고, 그다음에 빚을 안 지는 게 이게 노후 준비고, 그리고 이제 연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잖아요. 네. 그거 뭐 꼬박꼬박 들어두고, 그래서 저는 연금을 제 아내하고 저거 합치면 뭐 100몇십만 원 받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저는 뭔가 해서 매월 그냥 활동하고 그리고 또 있으니까. 하나는 예. 뭐냐면 퇴직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안 꺼내 쓰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 빚은 하여튼 이제 제로로 만들어놨고요. 예, 그리고 뭐냐면 이 가계 부채는 아까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은 50% 이내로 저는 줄여놨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노후 자금 했다. 근데 몇 억을 갖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다 실천을 해놓으신 상태시네요. 네. 네. 뭐 다 실천이나 그러지만은 저는 비교적 일찍 그걸 깨달은 거.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후배들에게 제가 지금 제일 강조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뭐냐면 저는 운이 좋아서 그런 간접 경험을 했는데 많은 후배분들이 좀 간접 경험을 하기를 상당히 좀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하죠. 네. 그래서 가끔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한 번은 제 유튜브에 댓글에 제가 지금 금년에 34세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제 그걸 보고 간접 경험을 하는 그쵸.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평생 현역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노후에도 일을 한다는 건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네. 네. 어떤 일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거는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일하라고 그러면요 화내요. 내가 일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일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 하잖아요. 일 좀 네. 줘보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청년 체력이 넘치고 있잖아요. 또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의 일을 뺏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현역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가능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저는 현역 시절에 자기 하고 있는 일과 미래 지역과 연결시켜서 뭔가 창직,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저도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투자 교육이니 노후 설계 교육 같은 거를 창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나이인데도 왜 나를 불러줄까 보면은 노후 설계와 재무 설계와 노후 설계를 인생 설계를 접목했기 때문에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도 저를 불러주도록 만들려면은 차별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을 좀 일찍부터 깨닫고 한 거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도 그런 노력을 하면 회사 일도 잘하게 열심히 하게 돼요. 네네. 예, 그리고 그 만든 일을 가지고 회사에서 가능하면 오래 있고 아니면 그 일을 갖고 나와서 요즘 1인 기업 1인 연구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네. 일을 한다든지. 네. 근데 불행히도 그걸 못했다. 그러면 체면을 내려놓고 뭐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일본에서도 퇴직자들이 하는 일 이렇게 조사한 걸 보면요. 네. 일본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인데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네.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못했을 때는 체면을 내려놓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다른 나라들, 북유럽 같은 나라들 보면 복지 네. 정책들이 잘 돼 있어서 네, 네. 이제 노후 생활을 좀 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게 네. 보장을 해준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좀 해외 사례들을 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북유럽 이런 나라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한 사람들이 한테 물어보면 매월 매월에 주 수입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 독일이라든지 북구 그쪽이 연금이 제일 발달돼 있는데 네. 70-80% 사람들은 연금으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보면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 제가 이제 들은 그 유튜브에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부가 다 취직을 했어요. 네. 취직해서 40년 정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왔는데 연금 얼마 받냐면 56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우리 돈으로 부부 우리 돈으로 부부 합쳐서. 그러면 그 중에서 160만 원 정도가 세금이고 4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두 부부가 사는데 요트 탈 정도로 생활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기본적인 식료품 물가는 싸고 그다음에 병원비는 거의 국가에서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400만 원으로 네. 충분히 이렇게 여유롭게 산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몇 개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근데 그 대신 현역 시절에 세금으로 20% 떼고 수입에 그다음에 연금 불입을 20% 정도. 강제적으로 그렇죠.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100만 원 벌으면 40만 원을 세금하고 연금 불입금으로 낸 거예요. 그렇게 내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목 사람들은 그냥 널널하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아가지고 40%가 세금하고 연금 불입금으로 나가버리면 60만 원 가지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힘들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그 나라가 뭐 복지가 좋고 부럽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갖고 있는 월급의 40% 그리고 40년 일하고 그래서 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뭐랄까 그 우선 취업 연령이 높잖아요. 네. 예. 그리고 참 뭐 그쪽으로 빠지면 골치 아프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연금 제도를 좀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요 저는 네. 뭐냐면 현재 그 우리나라처럼 연금을 이렇게 싸두고 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현역한테 받아서 주지. 네. 그러니까 싸두고 있을 때 이거 빨리 연금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게 세금 저도 처음에는 세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하잖아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조금 너무 유리하게 많이 해놨어요. 조건을. 그래서 뭐냐면 간단해요. 덜 내고 덜 받아야 돼요.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이
적립금이 바닥나기 전 1,000조 정도 지금 되는데 999조 작년에 그렇더라고요. 이게 바닥나기 전에 덜 내고 더 내고 덜 내는 덜 받는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요. 방법 어떻게 어디서 갖고 오겠습니까? 예,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스웨덴이라든지 스위스라 뭡니까 이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 보면 국부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연금 자산을 운용을 하잖아요. 이게 자기 나라에만 운용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운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전문가들 뽑아가지고 절대 정치가 입김이 거기 닿지 않도록 하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뭘 좀 철학을 가지고 하고 싶어도 국회의원이 뭐 한마디야 저는 뭐냐면 네. 연금 운용 조직 있잖아요. 국민연금공단 안에 있는 연금운용본부 네. 여기에 정말로 우수한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대우도 해주고 그다음에 정말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네. 그래서 사실은요 1,000조를 가지고 10%를 운용하면 10조고요. 아니고 100조인가? 100조죠. 100조죠. 네. 5% 운용하면 50조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나마라도 지금까지는 선방을 해왔는데요. 네. 정말 그 운용 조직을 전문가가 독립할 수 있도록 그 독립 정심을 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노후 자금 준비하면 뭐 40대도 늦었다 네.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네. 대표님 판단은 좀 어떠신가요? 이 노후 자금 준비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적정한 건지. 네, 그러니까요. 돈이 몇 억 있으면 노후 자금 준비 끝 이런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50세에 뭐 부동산 하나 투기해서 할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저는 노후 자금을 예. 공적 사적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정도를 세상 떠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진정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연금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소액씩 불입하더라도 30년, 40년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하는 거가 네. 그게 20, 30대의 노후 준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노후 준비는 20, 30대부터 해야 된다고 말하면 아니 20, 30대가 무슨 지금 노후 준비입니까? 그러는데 이게 노후 준비예요. 아, 그리고 네. 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퇴직연금 네. 요거는 국민연금은 저 나라에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특별히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은 본인들이 신경을 써야 맞아요. 돼요. 본인이 가입도 해야 네. 되고 하니까. 그래서 네. 그 연금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고 그 연금 운용하는 방법을 원칙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는 그 이런 거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운 공부를 지식을 가지고 다른 자산 운용원에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그냥 방치해 놓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종업원이 방치하니까 회사에 책임질 수 없으니까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가지고 수익률이 안 나거든요. 네, 별로 안 났죠.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10년 퇴직연금 수익률이 2% 정도가 돼요. 10년 평균이. 10년 일본은 평균이. 4% 정도예요. 미국은 8% 정도예요.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엄청 차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개인들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은행 예금으로는 안 되고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상품에 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그 투자 상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고 거기서 공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자산 운용원에도 활용하는 게 20, 30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오래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 왜냐하면 우리가 재테크 그러는데 네. 이 일이라는 게 엄청난 금융자산이거든요. 네. 회사에서 하는 일이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래서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게 20, 30대 할 일이에요. 세 가지가. 그리고 40대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에 신호가 오니까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고 이제 폭탄주도 끊고 담배도 끊고 네. 그리고 이제 중대 질병 보험 그래도 또 걸릴 수 있으니까 보험 하나 들어두는 게 건강 리스크 관리고 그다음에 자녀 리스크 관리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50대가 되면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 빚 줄이는 거와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반반을 하는 거.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하는 일의 준비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네.
첫째가 돈이거든요.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예.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거를 겸한 활동이든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퇴직하기 전에 꼭 나는 내 입장에서 볼 때 뭔 일이든지 이런 일을 하겠다. 그 준비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네. 네. 지금 연령대별로 또 이 네. 노후 준비에 네.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지금 이제 뭐 이 얘기를 듣고 또 뒤늦게나마 네. 노후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네. 이제 마음 먹은 중장년층이 계실 거란 네. 말이죠. 네. 네. 이분들은 지금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소급해서 예를 들어서요. 네. 20, 30 지금 40이 됐는데 20, 30대부터 해야 될 일을 국민연금에 가입 못 됐으면 지금이야 소급해서 가입을 하고 시작하는 네네. 거죠. 네. 이제 지금 60대가 됐는데 네. 이 20대, 30대, 40대 해야 될 일을 못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주택연금 가입하는 거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때 못 해가지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뭐랄까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이 노후에 퇴직하고 나서 잘못하면 파산하게 되는 5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네. 노후 파산. 네, 5가지 리스크. 네. 노후 파산으로 이끄는 5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안 하고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실패하면은 그 폐업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게 노후 창업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이런 건 하지 말아요. 창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뭐랄까 덜컹 했다가 그런 일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근데 이 금융사기도 뭐냐.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던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막 황당한 상품에 그렇잖아요. 뭐 기발한 상품 얻어보려고. 그래서 기발한 상품 막 하게 되는데 기발한 상품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 내용을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예. 그게 금융사기에 안 당하는 리스크예요. 그럼 세 번째가 중대 질병 걸려가지고 돈 버묻는 건강 리스크거든요. 건강 리스크. 이것도 40대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성인 자녀 리스크. 자식한테 돈 퍼주고 고생하는 성인 자녀 리스크. 성인 자녀 리스크.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황혼이혼 리스크예요. 이혼. 예, 황혼이혼 하게 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재산을 반으로. 그러면은 파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옛날보다 오히려 약간 줄었는데요. 네. 이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그걸 중년 황혼이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비율이 1990년도에는 5% 정도였어요. 그때는 다 이혼하면 신혼이혼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은 그게요. 2022년에는 37%.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해요. 이게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근데 옛날에는 중년 황혼이혼에 왜 이혼하냐고 물어보면 성격 차이, 그다음에 돈 문제, 내 배우자의 외도였거든요. 근데 요즘 거기 하나 추가된 이유가 뭐냐면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혼한다. 오히려. 그래서 일을 하는 게 부화목. 그래서 황혼이혼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그런 황혼이혼도 줄이고 또 자기 노후도 준비하는 건강. 예. 그러니까 그래서 소일거리를 가져야하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예요. 네네. 지금 이제 그런 준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한 가지 더 이런 부분 이것만은 좀 하지 말아라. 이걸 한 번 더 강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하는 저기 5가지 리스크 있잖아요. 그걸 꼭 명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투자라고 하면은요. 투자라고 하면은 시세 차익 맞아.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측은 하는 노력은 하되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뭐냐면은 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서 하는 노력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단기 시황 전망 이걸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빈번하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의 매매 회전율이 뭐냐면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 한 번 샀다 팔면 100%예요. 해외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는 유명 자산운용사의 이 회전율이 연 30 내지 40%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사고 판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주식 투자자의 매매 회전율이 6,800%래요. 1년에 68번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그러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이러다가도 그 생각해요. 회사에 잘려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 어쩌다 한 번은 몰라도 계속 성공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봐도 그러니까 일에서도 실패하고 이 자산운용에서 실패하고 재테크에서 실패하고 그게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할 일인데 저는 그런 식의 재테크 이거는 그래서 저는 재테크란 말을 쓰지 말자고 그래요. 자산운용, 자산관리 예. 원칙을 지켜서 하는 그거를 꼭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금 마련 외에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돈을 모으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모은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출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또 퇴직하고 나서는 인출 전략. 저는 그 가끔 가다가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 저기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이번에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2억 받았습니다. 그 2억을 가지고 어떻게 주식을 사서 축여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그 투기자금을 그거 날리면 큰일 나잖아요. 노후가.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런 분한테 얘기했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지는데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단계는 언제냐면 현역 시절이에요. 현역 시절. 현역 시절은 1단계예요. 우리 박 기자님은 1단계죠. 그때는 현역이니까 일을 하면서 자산운용을 하는 단계예요. 운용을 하는 단계. 그리고 월급 타서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해가면서 모아가면서 운영하는 단계예요. 근데 그때는 좀 투자 상품에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현역이니까 젊으니까. 대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만 잘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조심하는 거는 퇴직하고 나서부터예요. 퇴직하면 이 월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인출했으면 운용하는 단계가 2단계예요.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에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을 노후 자금을 모았다. 그럼 1년에 400만 원 이내에서 꺼내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내 쓰니까. 그리고 남은 돈 1억에서 400 빼면 9,600만 원 남았잖아요. 그거는 목표 수익률을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이 지금 3.5% 정도니까 한 4%나 5%나 욕심내더라도 6% 정도의 목표 수익률로 운용하세요. 운용을 보수적으로 튀긴다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기면 안 되죠. 튀기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거냐? 펀드로 말하면은 채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형 펀드.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은 갖고 있는 금융자산 전체 중에서 한 20% 이내에서 주식을 하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공격적보다. 근데 공격적으로 그리고 또 2단계에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단계에서 2단계에서는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2단계에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연금 수입이 중요해요. 저는 제 아내하고 합쳐서 한 17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그만큼은 안 꺼내 쓰잖아요. 연금 수입. 두 번째는 퇴직하면 생활비를 줄여야죠. 대개 보통 현역 시절에 60 내지 70% 정도를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하거나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를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 세 번째는 뭔 일이든지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근로소득. 그래서 2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그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안건에 쓰는 노력을 해야 돼. 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3단계 되니까. 써야 되니까. 많이 옮겨야 네. 되니까. 저는 지금 이제 2단계 막바지에 있어요. 아. 2단계 막바지에. 네. 그러면 3단계는 언제 시작되냐? 사람마다 다른데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이때 시작이 돼요. 네.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제. 예.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때는 운용에서도 졸업을 하고 예금처럼 확실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그게 인생 단계별 자산 관리 전략이고 그러니까 대충 나는 지금 몇 살인데 2단계에 있으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자산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즘에 이제 거주의 문제에 있어서 네. 뭐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노후에는 어떻게 생활할까에 대한 고민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거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노후에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미리 생각해 둬야 되는데요. 그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예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로 가겠다. 그러니까 80% 정도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네. 그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네.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 중에서도 후기 노령기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아까 돌봄이 필요해지잖아요. 네. 그럴 때 나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예,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이 실버타운 같은 거는 뭐냐면 결정적인 어디 몸에 장애가 없는데 좀 몸이 약간만 불편한 사람들이 이게 살기 편하도록 도움을 받고 이제 뭐랄까 주택 구조를 그렇게 지어놓고 또 거기서 이제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실버타운이죠. 그런 것이 좀 많이 좀 지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눈여겨보고 또 몸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 간병 시설이 있는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평소에 되게 눈여겨보고 네. 조사도 해두고 거기에 들어갈 또 비용도 좀 보험이라는 데 들어서 준비를 해두고 여차하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그냥 자기 집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그 한 시간이나 2시간 안에 꼴깍 가버리면 참 좋은데 세상에 그런 행운이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